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펜션은 인터넷 리뷰가 별로 없어 조금 망설였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펜션 주인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화분 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뒷문으로 와주세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열쇠를 찾아 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은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욕실에 갔다가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아, 거울에 이상한 게 비쳤어. 겁에 질린 친구는 거울에 무언가가 비칩니다며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욕실로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지만 곧 거울 속에서 한 여성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고 곧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을 만나러 뒷문으로 갔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치된 듯한 공간,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복잡한 낙서들이 벽에 가득했습니다. 낙서 중 일부는 제발 여기서 나가라 라든지 그들은 아직 여기 있다 라는 불길한 문구였습니다. 한 명이 여기 뭔가 이상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괜찮다며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불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가운데에 물웅덩이가 생겼었습니다. 바닥을 조사했지만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저히 더 버틸 수 없던 우리는 짐을 싸서 서둘러 펜션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다시 한번 뒷문 쪽을 돌아봤을 때 창밖으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 착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우리는 이 일을 잊기 위해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익명의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은 내 땅을 더럽혔어 라는 신음 같은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길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들 중 몇 명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몇 달 뒤 용기를 내어 그 펜션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그 장소는 몇 년 전 불장난으로 인해 한 가족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어머니가 그곳에 몰래 산다는 소문이 있었고 미처 그 비극을 떠나보내지 못한 영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그때 그 펜션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 익명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소를 떠나오면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눌러 담은 축축한 지하실의 공기처럼 여전히 제 안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 펜션을 방문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단순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 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던 정수는 더위를 피해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새로운 글들을 읽던 중 제목부터 오싹한 느낌을 주는 기묘한 사설 탐정 이야기라는 긴 글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던 정수는 호기심에 이끌려 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 글은 한 사설 탐정이 겪었던 기이하고도 섬뜩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었다. 탐정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만 의뢰가 들어오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뤘다. 그날따라 민수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낯선 여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딸이 실종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경찰에 의뢰했지만 딸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민수는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무엇인가 남다른 느낌을 받고 사건을 받아들였다. 여인이 설명한 마지막 실종 장소는 한때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오래된 놀이공원이었다. 여인의 딸 소희라는 아이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였다. 민수는 곧바로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놀이기구들은 오래된 자취와 함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소희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거대한 회전목마였다. 회전목마는 녹슬어 있었고 목마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수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마들 사이를 지나 안쪽으로 향했다. 그때 회전목마의 중앙 부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손거울이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거울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민수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고 그 순간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손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 외에도 어렴풋이 아이의 실루엣과 녹슬어 쓰러져가는 놀이기구의 모습이 비쳤다. 그 순간 민수는 거울 너머로부터 찾아줘 라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 이 거울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주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민수는 오래된 매표소에 붙여진 빛바랜 포스터를 발견했다. 그 포스터에는 이 놀이공원이 한때 주최했던 유령의 축제라는 행사에 대한 광고가 담겨 있었다. 그때 민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울을 기점으로 민수는 놀이공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유령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기능을 멈춘 지 오래였지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어딘가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은은한 콜라가 타는 향이 공기를 어지럽혔다. 폐허가 된 길고 복잡한 미로 속에서 민수는 천천히 탐색을 시작했다. 유령의 집을 돌아다니던 그는 벽에 붙은 오래된 거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상하게도 거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자 그는 작은 방에 도착했는데 방 안에는 기묘하게도 또 하나의 거울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앞에서 본 손거울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수가 그 거울에 밑도 끝도 없이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묵직한 힘이 그의 손을 휘감으며 그를 거울 속으로 끌어당겼다. 놀랍고 두려운 경험이었지만 열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세계였다. 그곳은 놀이공원의 반대편, 그러나 이상하게도 흉측하게 변형된 공간이었다. 민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작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거울의 세계는 무언가 비틀리고 왜곡되어 있었다. 놀이기구들은 초현실적으로 얽혀 있었고 몇 걸음 옮길 때마다 관자놀이를 찌르는 이상한 소리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민수는 단서를 찾기 위해 찬찬히 주변을 살폈다. 그러던 중 회전목마 아래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소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곰인형이었다. 민수는 그 인형을 들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등 뒤로 기묘한 속삭임이 들렸고 돌아서자 소희로 보이는 아이가 멀리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슬픔과 공포가 어른거렸다. 민수는 여차저차 달려가 소희를 붙잡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잔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거울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거울에 가까워지자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했지만 그곳에는 무언가 검은 형체가 민수의 길을 막고 있었다.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민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형체를 밀고 지나갔고 가까스로 거울을 통해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마자 소희는 민수의 손을 놓아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민수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괴롭혔다. 그는 거울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사건 파일에서 소희의 실종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 놀랍게도 소희의 실종 사건은 이미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놀이공원에 얽힌 오랜 저주나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민수는 또 한 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머물렀던 수많은 사건 파일 중 하나를 책장에 조심스럽게 꽂으며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미묘한 불안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공포와 신비에 감싸여 끝내 풀리지 않은 실종 사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세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밤, 대학생인 민수는 늦은 밤까지 과제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일을 겪게 되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어둡고 고요한 방 안에서 잠시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창 밖에서 들려오는 억수 같은 비 소리와 함께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전기가 돌아왔을 때 시계는 자정이 막 지난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익숙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글들을 살펴보았다. 공포의 자취방, 저주받은 아파트, 그리고 녹음 파일 사건 등 다양한 주제의 공포 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고양이 귀신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민수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클릭했다. 글쓴이는 낯선 동네에서 값이 싸서 매력적인 원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한다. 밤마다 벽을 긁는 듯한 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러한 소리는 이사온 첫날부터 매일같이 반복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일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상한 기운은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 밤 글쓴이는 자신이 단단히 잠가둔 방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다고 했다. 문이 조금 열린 틈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스르륵 들어오더니 그의 침대 곁에 우뚝 섰다.
그것은 고양이의 형상을 한 유령이었다. 형체는 분명 고양이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서늘하고 무표정했다. 글쓴이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존재는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만 이 방 안을 울렸다. 그날 이후로 글쓴이는 방을 옮길 때까지 매일 밤마다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 고양이 귀신은 정확히 자정이면 나타나서 글쓴이를 지켜보다 다시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그 주변을 맴돌며 글쓴이 근처에서 묘한 기운을 발산했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웃었다. 그러나 글쓴이가 집을 떠난 직후 그 방에 이사한 새로운 세입자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집주인은 해명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리며 결국 그 집을 철거하게 이르렀다고 한다. 민수는 글을 다 읽고 난 뒤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특히 그 고양이 귀신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으스스한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 민수는 컴퓨터를 껐지만 그날 밤 그의 방에서도 작고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전기에 돌아온 방 안에서 민수는 거실 쪽을 흐릿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자신 역시 그 글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만 같은 묘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다시 돌아올 플래시 불빛 아래 숨죽이며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다.